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의 유승민입니다. 1426년 해산 후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야 했던 관비를 가엾게 여긴 세종대왕은 3번에 걸친 출산휴가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100일로 늘리고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 복무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관비의 남편에게도 한 달간의 산후휴가를 주어 산모를 돕게 하라는 정책을 세웠는데요. 500년이 지난 요즘의 육아휴직 제도는 어떨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이런 법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아이를 키우든 키우지 않든 우리는 아이 키우는 일들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어떤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되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우리 자녀분 있으시죠? 예, 둘 있습니다. 네네. 이제 다 장성한 딸, 성인이고요. 네.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아플 때 제일 힘들어요. 전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아플 때. 두 번째는 평시에는 교육 문제. 네. 아이의 진로 문제라든가 교육 문제 가지고 아빠 엄마가 계속 싸우죠. 네. 저는 방임형, 애들 엄마는 잡아야 된다. 엄마 아빠 부딪히고 애는 그 사이에서 힘들고 교육이 힘든 것 같아요. 결국 전쟁터네요.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건 전쟁터. 맞습니다. 예, 우리 양진 변호사님은?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데 네. 아이를 갖게 되면 정말 어떨까 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주위에서 이제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주위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맞아요. 일이. 그리고 이제 특히 남자분들이시지만 반드시 여자가 육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로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럴 때 이런 법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건부터 보시죠. (2주일) 뒤 출산을 앞둔 나 정직양. 회사 생활 8년 차인 그녀는 아이를 만나는 기쁨도 크지만 출산 덕에 1년간 출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설렙니다. 나 오늘 육아휴직서 냈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해외 사업 추진처 외국 가는 거 나랑 우리 아기도 같이 가면 어떨까? 아기랑 당신 둘 다? 힘들지 않겠어? 당신 3개월 후에 갈 거잖아. 아기도 3개월 되면 비행기 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나야 그러면 너무 좋지. 잘 됐다.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이 흐르고 해외 출국을 이틀 남겨놓은 날, 정직양이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랑, 어쩌지? 그만 울어. 우리 다솜이가 울음을 멈추지 않아. 열도 많이 나고. 왜 그러지? 큰일이네. 지금 바로 택시 타고 응급실 한번 가봐. 나도 병원으로 바로 갈게. 아이가 원래 기관지를 좀 약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폐렴입니다. 일단 입원하신 뒤에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내일 모레면 출국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아직 아기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장시간 비행기 타는 것은 무리입니다. 네? 이를 어쩌지? 사업 준비차 출국하는 만큼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 정직양은 결국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국합니다. 엄마, 우리 다솜이 잘 부탁해. 아유, 걱정 말고 네 몸이나 잘 챙겨. 엄마, 내가 인터넷으로 필요한 아기 물품은 바로바로 주문해 놓을게요. 그리고 양육비도 챙겨드릴게요. 매일매일 통화해요. 아유, 그래. 걱정 말고. 8개월 후 귀국한 나 정직양.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한 통의 전화를 받는데요. 노동청입니다. 노동청이요? 노동청에서 무슨 일이신가요? 회사에는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는데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셨죠? 네? 해외 체류한 것은 맞지만 아기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일단 자녀와 분리된 채로 해외에 계셨던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시고 그에 따른 이자를 추가 징수하셔야 함을 고지해드립니다.
아니, 제가 아이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안 키운 것도 아닌데 전후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친정엄마가 충분히 아기를 잘 돌봐준 데다 친정엄마께 양육비까지 지불한 나 정직양. 해외에 있으면서도 아이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조치는 제때제때 취해줬는데요. 그럼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걸까요? 네, 잘 봤습니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기 전에 우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만약 애니메이션 상의 남편이었다면 만약에 아내분이 네네. 같이 외국으로 가고 싶다. 가시겠습니까? 애니메이션에 리얼리티가 있어요. 네. 아까 그 아빠의 목소리가 좀 기운이 없더라고요. 네. 3개월 된 아이를 해외에서 키우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 큰 아이를 데리고 가도 네.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럼요. 외국에서 복잡하고 또 불시의 상황에 비용이 아주 많이 깨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교육, 건강 여러 가지 문제로 네. 아이는 이 고국에 두고 갈 것 같아요. 예. 마음은 찢어지지만. 봄, 여름, 가을, 네, 겨울에 네.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갑자기 또 이 네. 상황이 됐는데 또 남편분들이 이러시면 안 되니까는 아, 그렇죠. 예,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상황을 정리를 해 보니까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육아 휴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아이와 함께 출산 휴가를 받아서 해외를 가려고 했는데 아이가 아파서 못 갔어요. 근데 노동청에서 이거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지만은 이거 반환을 해야 된다, 뭐 법적으로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어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야. 왜냐하면 이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하고 부득이하게 해외를 체류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때 쟁점이 됐던 것은 이제 잠깐 해외여행을 갔다 온 게 아니라 장기간 동안 몇 달간 해외 체류를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부정 수급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었던 문제였는데요. 일단은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반환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소를 제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네. 이렇게 사안사안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제로 부모가 양육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체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체류 기간 그리고 목적 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결문에서 적시가 됐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다 비추어 봤을 때 부득이하게 엄마가 이제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던 것은 인정이 되지만 하지만 이게 부득이한 것이지 뭔가 처음부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목적으로 오로지 해외 체류를 위한 목적으로 그 육아휴직을 쓴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고 이게 만약에 심각한 정도로 아이를 애초에 돌볼 마음이 없이 그냥 뭐 해외에서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사업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휴가를 썼다라고 볼 경우에는 판단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내 혈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우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네. 파악을 해서 양육비 그거를 반환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실제 사례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노동청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걸고 넘어지지 않아 싶은데 그렇죠? 사실 그런 경우들도 제 주변에도 뭐 보기도 했어요. 네, 근데 주변에서. 왜냐면 아이가 이제 있고 뭐 둘 이렇게 있으면 육아휴직을 내가 쓸 수 있는 기간이 또 꽤 되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보면 그러면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아휴직을 내고 회사를 완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육아휴직을 낸 상황에서 내가 뭐 대학원을 갈까 내지는 뭐 저같이 저도 로스쿨을 나왔지만 이렇게 로스쿨에 가서 내가 자격증 하나 딸까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면 아까 여기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다 추가로 반환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네. 근데 꼭 그 몇 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사례가 그렇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평론가님 육아휴직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이걸 좀 이제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출산 휴가는 말 그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프닝 멘트 듣고 세종대왕이 네. 1400년대에 벌써 저런 일을 하셨구나. 네. 지금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출산 휴가는 통상 이게 단태아, 다태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요즘에 쌍둥이, 새쌍둥이도 많이 낳죠. 네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출산할 때는 통상 90일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90일. 네. 그리고 이제 쌍둥이 이상, 새쌍둥이
넷쌍둥이 낳게 될 경우에는 120일을 줘요. 4개월 정도. 예, 왜냐하면 아이를 추스리고 또 산모의 몸을 추스리는데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다만 이 단태아의 경우에 90일인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까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까지. 그러니까 나눠 쓴다고 하면은 딱 절반을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앞뒤로. 그런데 뭐 출산하고 나서 그 뒤로 90일, 120일 써도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 휴가, 아이를 낳기 위한 휴가예요. 네. 근데 육아 휴직은 이제 낳기 위한 게 아니라 키우기 위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느 정도 양육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다, 육아를.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계가 있을 때 직접 내가 아이를 키울 때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 육아 휴직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일정 부분 이제 급여를 보장하는데 통상 한 50% 되더군요. 네, 우리나라의 네, 경우에 네. 국가 일부 보조, 회사 보조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받던 급여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1년 정도는 내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회사가 보장해야 되고요. 이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사용자는 과태료를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요즘 많이 쓰게 되고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네. 양성평등 때문에. 네. 다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고 정말 아이를 엄마처럼 돌보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지만 네. 앞으로는 점점 이 양성이 배우자, 아빠,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간혹 그래서 좀 낚시 가시고. 드물기는 한데 예. 아빠가 육아휴직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쓰는 경우를 보는데 그럼 엄마는 직장을 가요. 네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제 엄마는 경력 단절도 맞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가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데 하루 시간의 절반은 엄마와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저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네요. 되느냐, 네. 기저귀, 아이, 분유의 양, 물의 그렇죠. 온도, 설거지, 네. 뭐 빨래 어렵습니다. 애 키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육아 휴직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육아휴직은 이제 1년 이내에서 내가 한 번에 다 몰아서 쓰거나 아니면 2회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출산휴가에 이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만 딱 쓴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월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이 통상임금의 40%만 원래 지급이 됐었어요. 네. 근데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어쩔 수 그쵸. 없이 아이 기저귀 키우느라고 얼마인데.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에 개정이 돼서 첫 3개월 동안 80%가 지급이 되고요. 근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3개월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4개월부터는 어떠냐? 그게 이제 40%입니다. 그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을 해주고요. 상한액 100만 원, 그리고 하한액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월급을 유급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아휴직을 이렇게 쓰고 돌아왔을 때 네. 어떠한 부당한 처우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도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눈으로 쏘죠, 머레이죠. 그렇죠. 몇 달 만에 들어와서 잘 중요한 지냈어 거 하겠죠. 하나가 뭐. 빠져서 중요한 예. 거 하나를 좀 보충을 드리면 네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처음에는 네. 아이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영유아 단계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확대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 8살, 또 초등학교 2학년 네. 이하의 아이면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부모의 육아, 말 그대로 육아가 아이가 못 가눌 때만 필요한 게 육아가 아니고 그 아이의 멘탈 케어도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케어, 진로 지도 또는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네. 부모가 옆에 있어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시기까지도 앞으로는 이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좀 아이의 나이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자택근무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나중에는 저희 조심스럽게. 모친이 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네. 저도 육아가 필요하다고요. 네. 언제 좋은 시간 한번 갖죠. 알겠습니다. 그 한 사이트에 올라온 사연인데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사용했는데 이어서 사용하고 복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사를 전제로 휴직을 허용했다면서 복직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고용노동부에서 진정서를 내서 복직을 했지만 결국 그분은 정말 일하고는 상관없이 기술 영업부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해요. 이걸 그만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게 사실 여성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여성 변호사들도 이게 육아휴직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한 유명한 로펌에 이제 근무하는 여성 변호사인데 육아휴직을 이제 쓰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뭔가 많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불리한 대우라고 본인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소송까지 이분이 제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도 이제 쫙 소문이 났었어요. 어느 로펌에 어느 변호사가 그렇게 소송을 했다더라라고 했는데 그 변호사분이 변호사분을 상대해서 소송하는 건가요? 그 자기 로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나는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쓰고 돌아왔더니 나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다라고 하면서 퇴사를 이제 종용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소송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여성분이 결국에는 퇴사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그런 시선과 눈치와 이런 거를 사실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엄연히 사실은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사업주 같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규정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제 주변에서는 최소한 육아 휴가를 쓰는 분들은 아직까지 여성분, 남성분 통틀어서 뭐 저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거의 못 봤거든요. 예. 제가 아는 여성분들은 대부분 육아휴직을 쓰거나 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남성의 경우에 문제예요. 남성들도 많이 써요. 네.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 다만 이제 육아휴직의 효율성은 엄마만은 못한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육아휴직 초기 단계에서 선배 세대, 이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써줘야 자라나는 후배들이 직장에서 아빠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구나 하는 전통을 좀 너무 도외시하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남성들이 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육아휴직을 150일가량 사용했는데 이건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휴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휴가도 같이 뭐 깎였다라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된 이유가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처음 1년 입사했을 때 왜 휴가를 안 주냐면 1년 만근을 했을 때 2년 차부터 15일의 연차가 생깁니다. 제가 젊을 땐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만근이라는 게 꼭 이제 개근이 아니라 회사에서 근무해야 되는 연간 250일의 일수 중에 80%를 일하면 그 다음에 연차를 이제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여성분이 1년에 150일을 이 육아휴직을 썼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근무한 날수를 다 따져봐야 1년에 80%가 안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연차를 다 못 줍니다. 그러니까 보름 연차를 주는 거라면 15일 당신 못 쓰고 6일만 쓰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부당한 거죠. 왜냐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썼다고 해서 내가 나머지 일수는 열심히 출근했는데 그럼 나머지 출근 일수 중에 80%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개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회사는 무슨 얘기야? 연간 근무 일수는 250일인데 그중에 150일을 휴가 썼잖아. 네. 그러면 당신은 연차 다 못 줘 이거고 여기서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건데 결론은 국가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당연히 인정해줘야 한다. 인정해줘야죠. 연차 다 줘라. 네네. 이런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아니 뭐 나라에서 애 낳으라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연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그 육아와 출산 이런 게 좀 개정이 좀 조항이 좀 바뀐 게 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사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근속하지 않은 분이라든지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다른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개정이 됐는데요.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봤는데 뭐 해외에서는 혹시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해외 경우는 이거는 너무 부럽습니다. 노르웨이 유독 그 해외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1년이 52주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이 북유럽 국가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죠. 스웨덴, 노르웨이 이제 이런 나라들이 49주의 육아휴직을 보장해요, 당연히. 거의 1년입니다. 네네. 50주 가까이니까. 49주면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게 뭐냐면 노르웨이는요, 100% 급여를 보장해요. 그냥 아이만 키우세요.
월급 걱정 마시고 고맙습니다. 나라가 드릴게요. 아이를 낳아주셔서 100%. 고맙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스웨덴이나 다른 국가들도 한 80% 내외가 보존이 돼요. 핀란드가 조금 저기는 좀 복지 안 좋아. 75%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급여를 다 보존해 주면서 쓰라는 거고, 여기는 양성평등. 아빠가 의무적으로 할당받아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나눠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반 나눠 쓰더라도 최소한 아빠는 14주는 육아를 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최소 복무 일수를 정해놓은 거예요. 아빠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3, 4개월은 아이를 보아야만 같이 한다. 네. 함께, 예. 그리고 두 부부가 나란히 양성평등으로 나눠서 육아휴직을 쓰면 나라가 보너스를 줍니다. 양성평등 잘했어요. 아빠 엄마가 반반 키우셨네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은 네. 핀란드만 해도 75%, 스웨덴 80%, 노르웨이 100% 급여를 다 주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을 아빠와 엄마에게 충분히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직장으로 돌아오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놓으니까 아빠가 쉬어도 떳떳하잖아요. 네. 육아를 눈치 안 해도. 볼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네네. 그리고 돌아오는 것도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해외의 제도적인 사례처럼 우리는 이제 초입 단계지만, 첫걸음이지만 좀 이게 빨리 성숙화돼서 우리도 양성평등 육아휴직,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이 경제적인 보장,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육아휴직을 다 받게끔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저는 보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실은 이거를 강제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개정안으로 발의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육아휴직을 쓰는 것을 강제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더 나아간 거죠. 지금 우리의 이제 현행법보다. 그래서 조금은 저는 정말로 그 일했던 그 회사에도 있어 보고, 주변에 이제 그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들을 보고 그 현장에 있어 본 사람의 한 의견으로는 강제를 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굉장히 편차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편차가 심한 게 아니라 누구나 사실 쓰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도화를 통해서 저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좀 의무 지워주는 것이, 우리 근로시간 단축하는 것도 막 강제로 꺼버리잖아요, 막 네, PC를. 네, 네. 강제로 해야 됩니다. 네. 강제로 하는 거에 하나 더해서 이 유럽에서 이런 문화가 만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안 쓰면 손해다 이 생각을 해요. 네네. 우리는 쓰면 바보 아니야? 그렇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처럼 이게 안 쓰면 바보다. 엄마나 아빠나 너도 나도 쓰고 싶어하게 만들려면 강제는 기본이고 플러스 장려, 보상책,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기업과 국가가, 이거는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또 중요한 이제 해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장려책까지도 좀 써달라. 아까 양성평등 보너스 이런 거 좀 한번 받아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집에 우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꼽혀야지 맞습니다. 그 집안이 정말 행복한 행복이죠. 가정이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OECD 국가 중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발전이 더뎌지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를 잊지 않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양지민 변호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럴 땐 이런 법에서는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